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오전 9시 38분입니다. 정기현이가 또 이놈아 일로 잘했어. 아이고 이놈 식기 이거 정기현이가 또 안아달라고. 정견이가 안아달라는데 안아줘야죠. 예.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지난 어제 토요일날 오랜만에 토요일날인데 일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금요일날 좀 멀리 갔더니 내려오는 짐이 만만치가 않아서 토요일 착오로 해서 어제 또 일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 후반기에 중후반기에는 좀 바빴어요. 예,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매출도 좀 올려야겠고 해서 돌아다녔는데 꽤 힘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9월달까지였나요? 한 1월달에 일을 시작하고 작년 1월달에 9월달까지는 통 공부를 못하다가 추석 연휴에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새삼스럽게 작년에 8월달까지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까지 왜 공부를 내가 못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니까 아이고 뭐 이거 뭐 힘들고요. 정신도 없고 뭐 공부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오자마자 자고 뭐 그런 식으로 휴식만 계속 취하고 그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돌아다니면서 나름 뭐 매체도 많이 올리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수요일이었나? 산불 현장에 좀 갔다 왔어요. 의성, 안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산불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고속도로도 통제가 되고 그래서 국도로 이렇게 쭉 갔는데 길가에 가로수들까지 다 타 있고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산불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지나고 온 곳 거기만 한 군데만 해도 그랬는데 정말 피해가 심한 곳은 이번 산불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영덕 지역은 더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빨리 진화가 이루어져서 피해 복구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더니 지난주 초에 이틀 정도는 그냥 책도 읽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동안 쭉 진도를 못 나갔죠.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내일 짐을 실어놨거든요. 또 월요일날 구미 가는 거 그 끝내고 화요일날 좀 쉴까 생각 중입니다. 몸을 좀 피로 회복을 하고 컨디션을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제 일요일 하루니까 굉장히 이게 짧게 느껴지네요. 아이고 이게 하루 쉬어가지고는 뭐 피곤을 일주일의 피로를 풀기는 하루는 좀 너무 짧은 것 같네요. 어제도
계속 오늘 아침 참선도 좀 하고 했지만 참선하면서도 그냥 잠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할 일도 많고 또 빨래도 벌써 두 번째 돌리고 있고 청소도 해야 하고 정견이 바람도 새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번 시간은 그래서 미디어북을 이제 오디오북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북. 그렇지만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챕터 6 113쪽 챕터 6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시작되는 자아의 성장 편을 오디오북으로 미디어북으로 이제 이름도 바꿀 겁니다. 미디어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이 놈이 또 달라. 너도 임마 아빠하고 좀 분리가 돼야 돼. 응? 아빠하고 분리가 돼야지. 하긴 그래도 정견이가요. 제가 일 나가면 얌전히 잘 있습니다. 크게 문제도 안 일으키고 적응이 됐는지 녀석들이 그래가지고 고맙죠. 제가 여기 집에 캠이 있는데 캠으로 가끔 정견이도 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하고 정견이 캠 마이크에다가 정견아 하고 부르면은 정견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자,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6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시작되는 자아의 성장. 자기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가 아니다. 반성하고 사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자기 자신이다. 노만필. 이 말씀은 뭐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동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체 감각이 발달하면서 나는 내가 만지고 있는 팔과 다리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내 몸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 또한 엄마의 젖을 먹고 나의 배가 부른 것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도 알았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몸이라는 생각은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했지. 드디어 나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이게 내레이션입니다. 여기까지. 자아는 성장해야만 하고 성장은 분리와 함께 시작된다. 한 몸이었던 어머니와 분리되고 정신적으로도 어머니와 분리되는 과정이 자아의 성장이다. 분리는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다. 분리 과정은 순탄하지도 쉽지도 않은 일이다.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어머니의 몸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분리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의 자궁 속에서 엄마와 한 몸으로 존재했다는 원초적인 느낌은 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엄마와 떨어지면 나는 왠지 편치 않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흔히 심한 울음이나 보채기로 표현된다. 소위 분리불안인 것이다. 분리불안은 8개월 전후에 나타나며 36개월 정도가 되면 대부분 사라지는데 만약 분리의 경험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이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분리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지나치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바람, 물, 어두움 등 특정한 상황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다. 뇌에는 두려움과 공포 반응을 처리하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유아기 때 심한 불안이 지속되거나 처리하기 힘든 불안 자극을 받으면 편도체가 지나치게 민감해져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한 불안 반응을 나타내는 예민한 뇌가 될 수 있다. 일찍 버림받음을 경험하면 그 이후의 삶은 그로 인해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르네 스피츠는 생후 6에서 8개월 된 아이가 엄마는 물론 아빠나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3에서 5일 동안 방치되면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다. 방치된 아이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울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의존적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분리 기간이 짧거나 분리 이전에 엄마와 충분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의존적 우울증은 금세 사라진다. 자아는 성장해야만 하고 성장은 분리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와 떨어지는 연습은 짝꿍놀이에서 잘 나타난다. 엄마가 눈앞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이에게 대단히 신비로운 마술적인 경험이다. 깍꿍놀이에 열광하는 시기는 아이에게 원시적인 독립심이 생기는 시기다. 비록 일시적이고 원시적인 독립심이지만 분리와 독립을 연습하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아이는 비록 자신의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깍꿍놀이는 이거겠죠? 깍꿍, 깍꿍 이거. 아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엄마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대단히 신기한 경험이 된다는 거죠. 아이한테는. 분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겪어야만 하는 분리 경험은 엄마의 존재나 역할을 상징하는 대체물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분리 과정에서 필요한 엄마의 대체물을 과도기적 대상 혹은 이행 대상이라고 한다. 이는 엄마 또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대신하는 물건인데 흔히 인형, 담요, 애완동물 등이 그 역할을 한다.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거나 낯선 상황에 놓일 때 어머니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불, 담요, 장난감 같은 물건을 꼭 품곤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때로는 과도기적 대상에 더 많이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리불안이 크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어쨌거나 아이는 심리적 대체물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우리 정기현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일하러 나가면 제가 입던 옷이나 아니면 덮고 자던 이불 이런 데에 그냥 푹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거겠죠. 분리된 존재로서 나라는 생각이 생긴다.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몸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나의 개념을 갖기 시작한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은 시간이 흐르면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떨어져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내가 먹는 젖은 무엇이고 그것을 먹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몸에 대한 지각에서 시작된 나라는 느낌의 정신적인 활동이 추가되는 것이다. 물론 아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러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다. 분리는 자아를 만들고 자아는 자신만의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즉 생각이 생기는 것이다. 분리된 존재로서 나의 생각이 생기면서 험난한 나의 여행이 시작된다. 하지만 곧바로 진정한 나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아가 생기고 성장하는 데는 많은 변수가 필요하다. 자아의 타고난 기질과 어떤 환경에 놓이는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어머니의 성격이 방임적인가 아니면 통제적인가? 어머니의 성격이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 아이 중심적인가에 따라 아이에게 주는 영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중요하다. 가령 자기 주도성이 강한 어머니가 순하고 조용한 아이를 양육할 때 타고난 기질 이상으로 아이가 수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자아의 성장을 위해서 분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모든 분리는 통합의 반대 과정이다. 어머니와의 분리는 대자연과의 분리일 수 있고 통합에 역행하는 단결적 과정일지도 모른다. 어머니와의 분리 이후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절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다. 어쩌면 삶이란 통합의 상태에서 적절하게 분리되었다가 이후 다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네요. 일단 어머니하고 분리가 됐다가 지 독립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어머니와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이상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과정이죠. 예. 이상적으로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내레이션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아침도 보통 때보다 많이 먹었지. 이상하게 힘이 나는 느낌이 들었어. 몸을 일으켰는데 허리가 꼿꼿하게 서더니 글쎄 몸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 엄마도 정말 기분 좋아하셨어. 기뻐하는 엄마의 눈을 보면서 나는 힘을 얻었어.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그만 쿵 하고 넘어졌어. 엉덩이가 좀 아팠지만 기분은 괜찮았어. 그러고는 며칠 동안 발을 내미는 연습을 계속했어.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지더라고. 저녁에는 아빠가 내 모습을 보며 너무 신기해하면서 기뻐하셨어. 몇 자국씩 걷는 것도 그리 힘들진 않았어. 며칠 동안 일어나고 걷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 잘 몰랐는데 익숙해지니까 새롭고 놀라운 느낌을 알게 되었어. 그것은 바로 달라진 눈높이 때문이었어. 누운 상태에서 비춰지는 세상과 서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달랐어. 보이는 것이 많았고 또 멀리까지 볼 수 있었지.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솟아 올라왔어. 엄마 품을 떠나 좀 더 멀리 가고 싶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던 것 같아. 그렇네요.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었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누워있든지 뭐 이렇게 누워있든지 엎어져 있든지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린아이였을 때 이렇게 한번 일어서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시야가 확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 달라진 시야가 우리한테 큰 충격과 영향을 줬을 거예요. 혹시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는 기억나는 것도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에 양 네 쪽으로 스프링이 있고 말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 스프링에 이제 이렇게 타는 애기가 그 있었는데 저는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것도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착각일 수 있어요. 자, 착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년이도 이제는 청년기가 돼갑니다. 이놈 4살 4살이니까 청년기죠. 청년기. 청년기 정견이 2021년생 4살이면 이제 너 청년기야. 쳐들어야 돼 이제. 관심의 확대로 성장하는 관심의 확대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자. 아이는 부모와 분리가 시작되면서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었던 관심이 주변으로 분산되기 시작한다. 관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영역 확대의 주된 에너지가 된다. 관심과 호기심으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갖게 되고 자아는 성장하기 시작한다. 18주가 되면 아이는 손을 내밀어 딸랑이를 잡는다. 아기용 모빌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의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여러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자연과 동물 그리고 놀이와 책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된다. 15에서 18개월이 되면 거울이나 사진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며 2살이 되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게 된다. 움직임이 많아지고 바깥에서 보낼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래 아이들에게 흥미를 보인다. 유치원이나 놀이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아는 더욱 성장한다. 관심 영역이 확대되는 특정한 순서가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개인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어머니 다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이마다 다르고 어머니 다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아이마다 다르고 주변의 물건에 대한 관심도 아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장난감을 좋아해도 선호하는 장난감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어떤 아이들은 24개월이 지나면서 유난히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지휘자의 흉내를 내기도 한다. 타이거 우즈를 잇는 차세대 골프 스타로 지목받는 앤서니 김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골프를 치는 것에 관심을 보였으며 2살이 지나면서 골프 클럽을 잡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머니와의 분리와 거듭만은 자신만의 세상을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작은 신호다. 하지만 이제 천리길에서 한 걸음을 내딛었고 조그만 싹이 올라왔을 뿐이며 자아는 발전과 좌절 그리고 성장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분리되었으나 여전한 부모의 사랑은 그 운명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아래서 깨어난 수만 마리의 바다 거북이는 바다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간다. 아래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는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쇠처럼 바다로 향해 간다. 다른 선택은 없다. 그것이 거북이의 운명이고 본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거북이는 그 중에 일부다. 바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에게 잡아먹히고 겨우 살아남아 바다에 들어가서도 물고기와 상어에게 먹힌다. 사람도 태어나서 배움과 성장이라는 바다를 향해 가야만 하고 그 과정은 거북이 못지않게 치열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은 거북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게요. 살아남아야 하죠.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뭔가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예. 죽어버리면
그걸로 가능성 끝입니다.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남아야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통해 가속화되는 자아의 성장.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시작된 자아의 성장은 생각하는 능력을 얻으면서 가속화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각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정교해지면서 보다 많은 정보가 전달되고 뇌는 감각을 지각하는 능력이 함께 발달한다. 각각의 감각 영역을 따라 뇌로 들어온 자극은 각 감각에 할당된 뇌의 영역별로 고르게 발달한다. 뇌는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자아는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사실 생각은 자아 본연의 활동이다. 자아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은 자아의 운명이며 또한 자아의 분신이다. 멋진 말이네요. 생각은 자아의 운명이고 또한 자아의 분신이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회사에는 어떻게 출근하지? 제일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나중에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지? 이번 일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하지? 밥은 무엇을 먹을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오늘 저녁 약속은 어떻게 할까?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걸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다가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무엇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 한번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살펴보면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덧없는 생각, 의미 없는 생각, 잡념, 상상, 공상,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생각, 강박적 생각, 부정적인 생각 등 많은 종류의 생각들이 마음에 존재한다. 생각 때문에 자아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생각은 자아에게 짐이 되기도 한다. 생각은 항상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압박하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훨씬 자극이 많은 환경은 더 많은 생각을 할 것을 은연중에 요구하고 자아는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서 계속 생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많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뇌가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게 무슨 질문을 계속하면 이 뇌가 그 질문에 저절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게 본래 자기 모습, 자아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가장 객관적인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현실이 다르거나 현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생각은 당연하며 자동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현실과 생각에 괴리를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이 변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어쩌면 현실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이게 엉뚱한 사이비 종교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바꿀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현실이 바뀌었으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증거랍시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사이비 종교도 그런 거 많고요. 대상과의 동의시를 통해 시야가 넓어지는 자아. 또 하나의 자아 본연의 활동이 있는데 바로 동의시다.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자신의 것으로 혹은 자기 자신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자아의 활동을 동의시라고 한다. 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생각과는 달리 동의시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자아는 생존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줄 대상을 찾는다. 생존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생존과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죠. 자아는 생각하기도 하고. 자아는 자신에게 필요로 하지만 자신의 바깥에 있는 물건이나 대상을 심리적인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동일시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아의 근본적인 성향이다. 동일시는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적 과정이다. 유아 때 자신과 엄마의 젖을 유아 때 자신과 엄마의 젖의 동의시로부터 부모와의 동의시, 젖병과의 동의시, 인형이나 장난감과의 동의시, 책이나 학용품과의 동의시, 친구와의 동의시, 선생님과의 동의시 등 대상과 종류는 달라지지만 동의시는 계속된다. 동의시를 통해서 내 물건, 내 장난감, 내 책, 내 학용품 등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만들어진다. 동의시를 통해 외부의 대상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은 결핍을 채우고 한편으로 자아가 확장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준다. 제가 좀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제 물건들에 대해서 좀 집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러면 막 분하기도 하고 계속 생각나고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좀 결핍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아는 동의시를 통해 성장한다. 대상이 가진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자아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의시를 통해 외부의 시선과 시각이 자신의 시각이 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자아는 성장한다. 성장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외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 다양한 동의시 대상들이 있지만 우리는 흔히 외적인 아름다운 외모, 육체적 심, 특별한 능력을 동의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며 자아에게 매력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동의시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가치와 경험이 받아들여지고 자아의 시야는 확대된다.
선생님을 동의시하면서 배움의 긍정적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다. 성장하면서 내 물건은 내 옷, 내 자동차, 내 집으로 변화하고 한편으로는 내 친구, 내 애인, 내 직업, 내 자존심 등으로 확대되며 계속해서 동의시가 일어난다. 특히 동의시는 청소년기에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시기에 적절한 역할 모델과 동의시가 일어나면 보다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청소년기에 동의시했던 사람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이 좀 더 심했을까요? 딱히 야구 선수 정도, 야구를 좋아했는데, 예, 그래서 요즘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야구 운동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야구 잘했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요즘도. 중요한 것은 누구와 혹은 어떤 대상과 동의시하는가이다.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대상과 동의시하는가, 아니면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대상과 동의시하는가. 긍정적 에너지의 대상과 동의시하면 자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부정적 에너지와 동의시하면 자아도 부정적으로 변화한다. 동의시 대상의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므로 자신이 누구와 동의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의식하거나 눈치채기는 쉽지 않다. 동의시 대상의 선택은 자아의 내면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좌절이나 분노 혹은 질투나 원망 또는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 에너지가 많다면 동의시 대상도 비슷하게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찾게 된다. 부정적 끌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대상과 강력한 동의시가 일어나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인격으로 고착화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폭력이나 불법 행위에 익숙해지면서 자아의 발전은 왜곡되며 성장은 중단되어 버리고 만다. 이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어린 애들 앞에서 부모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어린 애들 앞에서 없는 데서 싸워야 돼요. 애들이 동의시하거든요. 아니 나도 저렇게 폭력, 애들도 그 똑같이 그렇게 화내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싸움을 많이 하셨는데 불행한 일이었죠. 예, 생각해보면 저에게 참 큰 불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동의시 대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동의시 대상의 상실은 겉으로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주로 일어난다. 사실 청소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동의시가 필요한 시기다. 왜냐하면 동의시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발견하고 노력함으로써 자아가 발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동의시할 대상이 사라지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동의시 실패라고 한다. 이거 제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동의시 실패.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생각 안 납니다. 예, 제가 동의시했던 대상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순간순간 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냥 푹 빠졌다가 말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네요. 집이 가난했고 좀 뭐랄까 불우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잘 안 꼬이고 제가 좋아할 만한 사람도 찾기 힘들고
친척 중에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친척들은 뭐 자주 만나기 힘든 그런 대상들이었고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 친구 녀석들 다 시원치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인격이 드러나야 될 시기들이잖아요. 드러나고도 남는 시기죠. 지금 제 나이면. 근데 그때 사귀었던 친구 녀석들 돌아보면 그다지 뭐 훌륭한 애는 아니었구나. 지금 완전히 판단하고 알 수 있죠. 이미 뭐 판단은 오래전에 했지만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동희씨한 대상이 없었어요. 친구놈 중에도. 동희씨 실패를 전 했었습니다. 자, 동희씨에 실패하면 성장은 멈춰지고 삶의 목표도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자는 자신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느낌으로 무엇인가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불편함과 혼란을 경험한다. 동희씨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흔히 게임이나 친구관계 등 단순한 재미를 주는 대상에 몰두한다. 목표 없이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청소년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매사에 무기력함으로 동희씨 대상이 없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동희씨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자신을 돌아봐야죠. 제 청소년기에는 동희씨의 실패에서 성장이 멈췄던 시기입니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알겠네요. 알겠다라는 느낌으로. 슬프네요. 저 동희씨의 실패했던 10대 청소년이 20대도 뭐 거의 마찬가지였는데 뭔가 동희씨의 대상에 대한 태동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30대 이제 불교와 만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동희씨의 대상이 비로소 생기고 저는 이제 그러므로 30대 이후에 이제 성장을 시작한 게 아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털을 마저 끝내고 쉬도록 하는 게 낫겠네요. 동희씨의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아가 가진 내면의 에너지와 동희씨하려는 대상이 가진 에너지가 너무나 다르거나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너무 다르거나 모순이. 말은 좋게 다르다,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싫은 거죠. 맞지 않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성격이나 기질이 너무 맞지 않거나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생기는 부모와 자녀의 불화는 청소년기에 동희씨 실패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이유다. 대개는 동성의 부모가 1차적 동희씨 대상이 되지만 기질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많은 경우 이성의 부모가 동희씨 되기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영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오던
30대 후반의 P에게 무기력과 우울함 등 삶의 그늘이 찾아왔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잘 지내온 P에게 위기가 찾아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진 것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와 멀어진 것이었다. 과거 P는 군대에 있을 때 시련을 겪으면서 가벼운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일의 구조가 바뀌고 많아지면서 부담이 늘어났으나 친밀한 이성과 멀어지면서 편안함이 줄어들자 P의 정신적 균형이 깨졌으며 과거 우울한 상태로 퇴행하게 되었다. 사실 P를 힘들게 한 것은 회사 사장과의 관계였다. 사장 앞에 서면 왠지 무기력해지면서 자존감이 상하는 느낌이 드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사장으로부터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 P는 위축되고 불안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자유를 그리워하며 회사를 그만두려는 마음과 반항심을 느끼곤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사장과의 어려움이 축복된 이유는 P의 청소년기에 뿌리가 있었다. P는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기분파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P의 아버지는 일 관계로 외국에서 근무해야 했고 P는 대학교 졸업까지 한국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생활했다. 사실 P는 무섭고 엄한 아버지가 없는 것을 편하게 느꼈다. 허용적인 어머니와의 생활은 자유로웠고 P는 집안을 대표하는 남자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느낌을 가졌다. 집안 사정으로 P는 청소년기에 동의시 대상이 사라졌으나 스스로를 이상화하고 보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성장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P에게 어른스러운 느낌과 자유를 선사했으나 동의시 대상이 없었으므로 P는 깊이 있게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아버지와의 동의시를 통해 자연스럽고 적절한 좌절을 겪었다면 P는 보다 유연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동의시를 포기하고 자기 애에 몰두하는 것을 선택한 P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견디기 어려워했으며 자존심과 능력을 지적당하면 매우 화가 났지만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내적으로 고통이 축적되어 갔다. 자기애적 욕구로 무장한 자아의 요구는 능력과 현실 사이에서 항상 긴장과 갈등을 겪게 했다. 간격을 메우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자아를 성장시켰으나 자아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자아로서의 삶은 P에게 일정한 성공을 가져왔으나 삶의 중반부에 오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자 자아의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자아는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좋은 직장과 위치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에도 P의 자아는 불안을 느꼈다. 특히 사장이 안돼! 특히 사장이 거세게 압박할 때는 불안이 심해져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성취감을 행복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더 이상 성취할 것이 별로 없다는 느낌은 자아가 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자신의 능력이 거품이지 않았나 하는 불안이 밀려오면서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철학관에 드나들면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했으나 한편으로 이는 자아의 의존성이 표현된 것이었다. P의 사례는 청소년기에 동의시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단계를 뛰어넘고 점프함으로써 성장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뒤늦게 삶의 중반부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때로는 특정한 대상과 열광적인 동의시가 일어나기도 한다. 주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열광적 동의시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그 대상이 되곤 한다. 열광적인 동의시가 일어날 때의 에너지는 매우 격렬해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 주위에서 말리거나 제지하더라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에게 미치는 사춘기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열광적 동의시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에너지가 그냥 펄펄 끓 때죠. 하지만 내면에 에너지가 있음에도 그 에너지는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마치 시중의 부동자금은 많은데 갈 데가 없어 부동산 투기로 돈이 시중으로 쏠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에너지는 많으나 그 에너지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을 때 열광적 동의시가 생기곤 한다. 참, 아이고, 이것도 좀 체크를 해놔야겠네요. 아, 참. 좋은 말이에요. 이럴 때 청소년 때 이렇다는 거예요. 동의시를 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은데 그 에너지를 열광적 동의시는 감정적으로 치우쳐 동의시가 일어나므로 동의시 대상의 내면이나 본연의 모습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 연예인 쫓아다니는 젊은 친구들 미안하지만 걔네 무슨 생각이 뭐 깊은 뭐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냅다 좋아하는 거지. 그러므로 열광적 동의시는 단순한 흉내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깊이 있는 인격의 발달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죠. 동의시의 대상 자체가 뭐 깊이 있는 인격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겉만 화려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잖아요. 뭐 그 중에도 좀 생각이 있고 좀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면 좀 달라지겠죠. 예. 동의시는 흔히 집단의 가치와도 함께 일어난다. 작게는 학교, 동창, 지역에서부터 크게는 민족과 국가에까지 이른다. 이는 서구보다 한국 사회에서 흔한 일이다. 맹목적인 동의시가 일어나면 집단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사회적 체면, 의무, 예의, 도덕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 집단의 가치가 개인의 도덕이나 가치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파쇼입니다. 전체주의. 우리나라는 좀 전체주의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딱 나오네요. 동희씨죠, 동희씨. 그 태극기 부대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집단의 가치와 자기 개인 가치를 도덕이나 이런 걸로 동의시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사악한 인간들도 많고 그 시위하는 거 보면 참 유치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 이러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그 7살 때 그런 노래 부르지 않나요? 70이 돼서 그런 게 참. 프로이트의 견해로 보자면 자아가 초자아의 지나친 지배를 받는 모양이 되는 것이며, 그렇지요. 융의 견해에 따르자면 본연의 자신의
본연의 자신을 개인의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집단의 가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집단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내면의 가치와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단의 가치가 나쁜 게 아니지만 자기 내면의 가치와는 구별할 줄 알아야죠. 선생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 다양성이 생기고 각 사회가 풍부해지고 개인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제도를 만든 게 또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냅다 투표만 한다고, 물론 투표 중요하죠. 하지만 투표만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만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집단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내면의 가치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태극기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아줌마들 잘 좀 새겨 들으십시오. 20대 뭐 요즘에 부부가 됐다는 친구들 많죠. 20, 30대 그 친구들도 좀 잘 성찰해 보기를 바래요. 근데 그 해결책이 마땅히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이미 아까 이 과정을 쭉 봤지만 이미 어렸을 때 청소년기를 지나서 그렇게 정착이 돼버린 어떤 뭐랄까 정착이 돼버린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지 시스템도 아니고 뭐 그런 잘 표현하냐는 안 되는데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장착이 돼버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벗어나기가 또 마땅치 않아요. 벗어나려면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아 성찰하려면 독서도 많이 하고 명상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좋은 책 많이 읽고 운동 많이 하고 명상 좀 추천 많이 하는데 명상이 제일 빠른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이 세 가지가 좀 같이 동반돼서 작용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아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 참 주인인 자기를 자각한다. 건강한 자아는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자아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자아가 추구하는 가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그 무렵이 되면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르는 답답함을 느끼고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불안이나 우울을 느끼기도 한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나 좌절,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별이나 상실은 한계를 자각하는 계기가 되곤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만이 최고야. 막 자아도 막 그렇게 그게 자아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뭐 냅다 돈만 왕창 벌어서 뭐 이제 어른이 되고 뭐 이제 나이가 들면 그때 느끼는 거죠. 허전함을.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인데 수단이고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땐 이제 허무함에 빠지고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이제 종교나 뭐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 많잖아요. 예를 또 다른 예로는 뭐 연애, 섹스 이런 거 자아의 만족을 갖는 방법이죠. 거기에 빠지면 뭐 냅다 섹스만 계속 해요. 좋아, 뭐 어찌 능력이 있어서 어찌 됐건 결국에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깨닫게 되죠. 이게 다가 아니네. 이거는 그냥 이것도 역시 그냥 수단이고 하나의 과정이고 현상일 뿐인 건데 내가 이걸 목표로 생각했네. 근데 목표가 아니었네. 더 진실하고 커다란 어떤 가치가 있네. 근데 모르겠네. 왜냐하면 그게 아닌 다른 곳에 계속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목적이 아닌 수단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또 허무해지고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한계를 느끼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만 대개 40대 전후가 된다. 그렇죠. 40대 전후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적절하게 성장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한계를 느낀 자아는 자신의 참 주인인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피의 자아는 위기를 느끼면서 극도의 우울증을 경험했지만 다행히 자신의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피는 항우울제 복용과 상담 치료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자아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 잊고 있었던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어려서 예민하고 소심했던 자신, 아버지와 대립했던 자신, 재수를 하며 힘들었던 자신, 대학에 들어가서 의기양양했던 자신, 유학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자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부욕과 성취감으로 무장해 열심히 살던 자신 등 자신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되었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비물질 세계와 근원적 세계에 대한 동경도 떠올리게 되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절대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고 대학 진학 후 스스로 성당을 찾아가 종교 생활을 했어요. 대학 2학년 때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 부러웠었죠. 나도 그때 영세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고 그때도 성당에 열심히 나갔었지요. 문제를 자각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피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취감으로 무장되어 경쟁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자아의 모습에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자기로 조금씩 이동하게 되었다. 피는 자전거 타기, 가구 만들기 등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우울한 느낌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내면의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6장이 끝났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네요. 이렇게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자기 진실한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아침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식사 안 하셨으면 얼른 식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